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반도체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기업이지만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을 선언을 한 건데요. 챗 GPT가 떠오르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죠. 엔비디아에만 반도체 칩 공급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이 반도체 업계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챗 GPT를 운영하려고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고사양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오픈 AI가 이걸 직접 만든다고요? 네, 인공지능 주도하는 회사가 바로 오픈 AI인데요. 인공지능 만드는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 지금 AI 특수가 생겨서 대박이 난 곳은 오픈 AI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엔비디아라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상장사도 아니고 또 그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큰 경제적인 수혜를 입고 있지는 않은데 이 오픈 AI의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 거기다가 또 반도체 칩 GPU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문을 해도 1년이 넘어야만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아니 반도체 이거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애플이라든지 많은 전자기기 회사들도 초기에는 인텔 같은 회사의 반도체를 전량 공급을 받다가 지금 애플은 뭐 대부분의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같은 AI 회사도 스스로 AI용 반도체를 우리가 제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가격도 비싸고 물량 풍기도 심하고 하니까요. 근데 오픈 AI가 이 자체적인 칩 만들려면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가? 투자사도 필요하고 제조사도 필요하잖아요. 어디랑 좀 손을 잡을까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요, 이 크게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회사, 세계 제1의 AI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회사지만 엔비디아는 자체 공장 없어요. 뭐 하느냐? 패블리스 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한 것을 주로 어디다 맡기냐면 TSMC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올트만 저분이 오픈 AI의 오나고 우리 오픈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저분 이제 구상에서는 1단계로 패블리스까지만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크게 돈은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블리스로서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것을 이 하청업체에 주면 되거든요. 현재 맡아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곳이 TSMC고 그 제2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3등이 지금 인텔입니다. 이런 회사하고 연계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하고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 오픈 AI의 반도체 패블리스 회사를 만든다면 뭐 손을 잡아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2단계는 아예 패블리스에 그치지 아니하고 턴키 베이스로 우리가 반도체 제조까지 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공장까지 만든다면 엄청난 돈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올트만이 UAE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UAE가 어느 정도 돈을 낼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중동의 석유 자금하고 손을 잡았다면 공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TSMC하고 같이 합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로 해서 모든 종류의 반도체
하청을 다 맡고 있는데 TSMC와 올트만, UAE가 합작을 해서 인공지능용 GPU 반도체만 전용으로 하는 공장을 따로 하나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인텔 입장에서는 반도체 판도가 TSMC나 올트만 쪽으로 급격히 몰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샘 올트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의 판도에 상당한 변화와 새로운 어떤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근데 이렇게 돈 있고 공장만 있으면 이런 생성형 AI 반도체 칩 금방 따라잡아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칩을 대체를 금방 할 만한 기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CPU보다는 GPU가 기술 단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기술이 더 앞서 있는데 결국은 시대 흐름을 잘못 타서 지금 엔비디아가 GPU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 수요를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패블리스를 만드는데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량 생산을 하거나 상업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데 2나노 기술, 이런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여러 기술이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오픈 AI로서도 여러 회사들과 동시에 합종 연행을 해야 되는, 제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그래서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또 공교롭게 이번 주에 올트만이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 뭐 관련된 논의를 할까요? 일단 1단계로요. 올트만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자금 유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6시간 동안 머문다는데 그것을 보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분야죠. 예, 그게 지금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는 스스로 만들든지 또는 다른 파운드리의 공급을 의뢰하더라도 HBM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문 생산을 하거나 합작 생산을 하는 이런 어떤 안전판을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오픈 AI로서는 한국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패블리스로서 반도체를 설계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간다고 그 논의 내용이 바로 또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1나노 웨이퍼 공장을 이제 추가 공장 건설을 한다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대목이 세간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3나노급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고 2나노는 첨단, 그런데 1나노는 미래의 어떤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TSMC가 대만에다가 이 공장을 만든다? 이것은 중국과의 안보 위협 속에서도 대만을 지키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언젠가 중국이 지금 대만을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다가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대줄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대만에 짓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만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1나노 공장을 대만에 짓기로 하는 것이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큰 힘이다. 그러니까 대만에 미사일 몇 대 두는 것보다도 TSMC의 1나노 공장을 짓게 되면 나중에 중국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안전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사일 수백 대보다도
TSMC의 나노 기술이 훨씬 대만 안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곧 안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또 적용될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춤을 췄다고 해요. 요즘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주 신났습니다.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요. 젠슨 황 엔비디아의 오너 이분 원래 중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민을 미국으로 왔는데요. 뭐 뼛속에는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 판매가 AI라고 그러지만은 AI보다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은 이 게임입니다. 게임용 네. GPU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가주는 나라가 중국이고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28%가 중국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에 팔지 마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좀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젠슨 왕이 직접 중국을 달려가서 아주 극비리에 갔어요. 아마도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제재 안 들어가는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어서라도 중국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할 거야. 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도 사실 춤을 춘다는 것은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뭐 중국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 아주 신나서 춤을 춘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을 버리지 않겠다. 소비자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외신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내 1위 담배 사업자인 KT&G의 이사회가 한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1조 원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감사위원회 앞으로 소송을 제기해달라라는 청구서를 보냈는데요. 대상은 누구냐 하면 회사가 백복인 KT&G 사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에 나설지를 결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막인지 살펴보죠. 박사님,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사들이 뭘 잘못했나요? 예, 지금 싱가포르의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담배인삼공사 KT&G를 상대로 아주 엄청난 비수의 칼을 뽑았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이 담배인삼공사도요. 포스코하고 또 KT하고 비슷하게 한때는 국영 공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지분을 다 매각해서 민영화된 공기업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주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장하고 이사들이 짬짬이로 해서 사장은 이사를 뽑고 그렇게 뽑힌 사회이사들은 또 사장을 연임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소위 독점을 하는. 근데 KT&G의 백복인 이 사장이 무려 9년씩이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싱가포르 생동주의 펀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자사주 대목인데요. 자사주라는 게 자기 회사 주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자사주를 사 모으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야지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게 다른 용도로 네.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가 이 대목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에 KT&G가 자사주를 많이 샀는데 소각도 하지 않고 그걸 어디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했는데 뭐 복지단체,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KT&G의 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내 복지단체예요. 자, 자사주는 자기 회사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일대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거든요. 지금 KT&G의 그 대주주 지분을 한번 보시면요. KT&G의 1등 지분이 바로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재단입니다. 이게 9.6%예요. 자사주를 이쪽에 몰아준 겁니다. 근데 이 임직원 구성 재단 자사주 대표가 누구냐? KT&G의 사장이에요. 백복인 사장.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뽑은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자사주를 임직원 구성의 재단으로 넘긴 거,
이것은 배임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임직원 구성의 재단이 또 자기들의 사장을 뽑고 해서 회장을 계속 연임을 시켰다. 이런 것은 횡령 배임의 혐의가 있다 해서 무려 1조 원의 소송을 지금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소송을 할 때 일단 절차가 주주가 먼저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감사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사회이사를 향해서 소송을 하라. 왜냐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까요. 근데 감사위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는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합니다. 20명을 상대로 1조 원을 소송했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돌아오는 배상 요구 금액이 5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이사 책임도 없이 얼렁얼렁 그냥 출석만 하고 거수기 비판이 있죠. 하면 거수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어 왔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이런 함부로 그냥 짬짬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주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소송을 해서 그냥 짬짬이 거수기만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들어오거든요. 이번 사건이 FCP라는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의 소송이 이길지 뭐 일단 법원의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긴다면 사회이사 잘못했다가는 패가망신 500억씩 물어줘야 되는 사태가 한국에서도 생길 수도 있다. 국내 상장사 중 처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함부로 사회이사 할 수도 없고 사회이사의 어떤 엉터리 사회이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전 세계가 KTNG를 향한 지금 1조 원 소송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상장사 이사회들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근데 지금 백복인 사장이 3년임까지 했고 사연임은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복인이라는 한 개인이 3년이면 하느냐 4년이면 하느냐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백복인 사장이 이 오랜 기간을 하면서 뽑아놓았던 그 사회이사들이 또 다른 사장을 뽑을 텐데 이번에 뽑는 게 결국 백복인 사장의 신복을 뽑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백복인 사장의 신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 어떤 사장이 사회이사를 뽑고 사회이사가 사장을 뽑는 이런 구조, 이런 지배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지금 자사주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임직원 재단에다가 몰아주고 있는데 그 임직원 재단의 대표자가 임직원이나 사장이 되는 이런 시스템, 이 지배구조 가지고는 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사님 근데 애초에 그 무상으로 재단 기금에 왜 자사주를 증여를 했을까요? 그 사회복지재단이니까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복지재단이 기부를 하면 세금도 거의 안 내게 되고 그 자체가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자사주 그 의결권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어떤 복지재단의 의결권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세력의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악용이 되고 있다는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면에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의도가 있었다.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게 행동주의 펀드의 문제 제기입니다. 끝으로 짧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경찰 조사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경찰 조사에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호화 출장에 또 백두산 뭐 전세기 연일 지금 이 사회이사들의 배임 횡령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추천위원회 회추위는 우리가 최종호 회장의 후임을 뽑겠다, 강행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속된다거나 기소가 된다면 과연 그래도 뽑을 수 있을까? 서로 뽑는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뽑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총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 포스코의 새 사장 문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